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안보인데 제가 항상 준비하면서 북한 안보 쪽은 뭐 이슈가 특별한 게 없을 때도 많아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이제 이런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실 분들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꼼꼼하게 보면 무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요걸 좀 들고 왔는데, 새벽 깨운 경계경보 오발령, 시민들 혼란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어디까지를 북한의 도발로 봐야 될까요? 자, 이제 보세요. 북한은 상존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은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주적이 누구야?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가 명시적이었던 건데,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화해 무드를 만들면서 주적 개념이라는 걸 꼭 둬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질문들을 좀 던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뭐 그걸 주적으로 규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위협의 요인이 가장 1번이 누구냐? 그럼 북한인 건 분명한 거잖아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북한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지금 이제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인데 두 개의 국가가 돼 있어서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북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국가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민족 2국가 2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북한도 군사훈련 합니다. 북한도 그래서 무기 실험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NSC 안보회의를 소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기사에서는 항상 도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북한의 도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무기 실험을 해도 도발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도발? 핵을 실험했다 이런 거 정도면 도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그 뭐 반론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남북 간에 핵이 없기로 서로 약속했던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까지 나가는 것은 선을 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도발이고, 언제든 이제 남한을 향해서 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어떤 무기 개발 차원에서의 실험 같은 건 우리도 다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될 거리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예민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거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서 내 생각을 정립해 놔야 될 대목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경계경보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월 30일 오전 서울시가요 경계경보 위급재난 물자를 발송했는데, 행안부가 아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뭐 이렇게 정정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것인데, 그 발사체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앞바다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그 사건 아닌가요? 예, 제 기억엔 그런데 이게 우리도 위성 쐈다고 아까 그랬고 누리호 해서 성공했다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북한이 발사체를 쓰면 다 무기라고 봐야 되나? 응? 아니 우리가 뭐 정보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서울시는 위험하다라고 봤고, 행안부는 이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볼까요?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쯤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행안부가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에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경계경보 발령 뒤 실제로 주택가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이 고조됐다. 이런 거는 저 어릴 때 봤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영화 그거 보셨을까요? 이정재하고 정우성 같이 나왔던 영화 뭐죠? 그 이정재 씨가 감독해서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용평 사건 같은 거 나와요. 그거 모르실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네, 북한 조종사가 그 황정민 씨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영화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 저기 북한 그 저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인데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전투기가 막 남쪽 하늘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같이 떠서 이렇게 에워싸고 귀순 의사가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모르는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쓱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이제 전투기도 한 대 얻고 막 우리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빼고서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사이렌 울리고 막 대피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진짜 몇십 년 만인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뭐 기억 못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되게 이거는 되게 지금은 좀 잘 없었던 일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위급재난 문자에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혀 있었대요. 이건 거의 전쟁 발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의 침략을 했구나.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대피 준비를 하고 피해라.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급재난 문자라고 하는 게 재난이나 위험 상황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인데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경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요즘 기준이 좀 필요해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북한의 군사훈련까지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지 반응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그러기는 한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좀 잘라서 단계적으로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될지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막 정보 뭐 수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걱정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지금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 상황이었다 쳐도 이건 더 문제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거는 매뉴얼이 없는 부분을 좀 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이 문화 미디어인데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공중파 잘 안 보시죠? 공중파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KBS가 방송 채널 그 큰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TV 방송 채널이 KBS 1하고 2가 있는데 그 옛날에 3이 그게 지금 교육방송이죠. 근데 아무튼 1, 2 두 개 이제 큰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1은 광고가 없어요. 2는 광고가 있어요. 1 있죠, 1. 요거의 제작비를요. 수신료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또 자꾸 어릴 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보면요. 이거 시청료를요. 거두러 다녔었어요. 시청료를. 그래서 시청료 거두러 다니는 아저씨가 이렇게 약간 작은 백 같은 거 고지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 시청료 안 냈다면서 시청료 거두러 다녔다니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와가지고요. 막 항의해요. KBS 안 볼 테니까 이거 달라고 하지 말라고 가라고 막. 그분들 되게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 그 일인데 맨날 항의받고 뭐 그죠? 안 좋은 소리 듣고 맨날 싸움 나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저 아주 어릴 때인데 흐릿하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걸 전기료하고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은 맨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항목을 보면 이 공영방송에 대한 KBS 수신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원 정도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일부는 EBS에 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KBS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징수한다 그러면 KBS도 문제고 EBS도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광고 수주를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요즘 뭐 TV 시대도 아니고 다 넷플릭스 보고 막 그러는데 OTT 보는데
누가 이거에 대한 효능감을 느껴서 KBS 안 보면 안 되니까 나 이거 시청료 내고 볼래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KBS가 공영방송인데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네? 얘 임기가 남았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장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정권 교체될 때마다 양쪽 측면에서 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KBS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항상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MBC에 대해서 가장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은 KBS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얘네들이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내가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저변에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참에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고 분리 징수하도록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KBS 관계자나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 KBS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이거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진짜 막말로 요즘에 누가 채널 돌려가면서 9번 뭐 이런 거 찾아서 막 보냐고요. 그런 인원들이 저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론전에서도 유리하죠. 이거 분리하겠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대통령실이 나서갖고요. 이거를 지금 그렇게 추진하라라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분을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쫓아 버렸어요. 퇴임하기까지 한 달쯤 남은 사람인데 불명예 퇴진을 시켜버렸거든요. 뭐 그런 좀 이제 이슈도 있긴 한데 어쨌건 이제 방통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 이러고 이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 참여 토론에서 뭐 97%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는 뭐 여론전에서는요 확실히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실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공영방송은 그럼 어떠냐 이런 거예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은 필요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공영방송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별로 이제 봤을 때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대요. 실제 이런 모델도 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징수한다. 그럼 어떤 거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이슈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 IT인데요. 애플이 9년 만에 야심작 비전 프로 MR 헤드셋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애플이 자사의 첫 혼합 현실 MR이라고 해요.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 현실 헤드셋이라고 하는 게 2014년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 출시 후 애플이 9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이래요. 저도 웨어러블 이거 하나 차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삼성 거를. 근데 지금 이제 이 웨어러블 애플워치가 출시된 지가 9년 지났나 봐요. 9년 지나서 이번에는 헤드셋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본인들은 헤드셋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헤드셋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MR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MR을 가상의 세계를 내 눈앞에 실현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가상현실 VR 헤드셋이 가상세계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게 어떤 거냐면 MR은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현실과 증강현실과 이런 게 가상과 실제 상황이 겹치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AR하고 MR의 차이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AR은 증강현실이고 MR은 혼합현실이에요. 이렇게 나왔고
ER, XR이라고 하는 건 확장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용어들이 옆에 이렇게 쭉 쓰여 있는 거를 그냥 옮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비전 프로는 페이스타임, 화상회의, 웹 검색, 원격 근무 등을 지원하며 엑셀, 워드 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어도비 라이트룸과 같은 사전 편집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대요.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헤드셋을 쓰고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써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래서 콘텐츠를 감상하는 걸로도 쓸 수 있고 업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질감이 좀 없어야 돼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경도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불편함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라섹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이제 헤드셋을 쓰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할 것인가? 현실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거니까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가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구현도 또 그죠? 별 구분 없이 잘 현실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로 구현이 돼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느껴지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애플워치가 나온 지 9년밖에 안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우리의 변화 모습은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그리고 엄청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스포츠엔도 별다른 건 없었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가서 4강에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2회 연속 들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주 참 우리 엘리트 체육은 정말 어디서 이렇게 선수들이 선수 저변이 넓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출연해서 잘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파가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2년 연속 4강 신화 달성이다. 그 전 대회에서는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제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우리가 준우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4위를 했습니다. 4강 신화를 달성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파가 어떤 기구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국제축구연맹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상식 시험 보면 많이 나왔던 주제예요. 피파랑 IOC 있죠? 그리고 국제육상연맹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 3대 체육기구로 지칭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이제 대회 출전했던 강원FC 소속 대표팀 이승원. 이승원 선수는 3골 4도움을 해가지고 브론즈볼이면 3등상 정도 되는 거죠. 요거를 수상하는 영예가 있었다.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그때는 최우 선수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번 대회에서는 이승원 선수가 또 이렇게 3등상을 받아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인물 용어로 가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글로벌 중추국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질서의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뭐 좋은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중추국가라는 말은 강대국까지는 아니어도 무시하지 못할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녀서 지정학적으로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국가를 중추국가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질서의 규범 수립을 하고 유지하는 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거,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거, 신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부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엔드 이펙터라고 했는데 로봇이 작업을 할 때 작업 대상이 직접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을 엔드 이펙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작동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물건에 터치되는 부분, 이거를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하니까 한번 봐두시고, 디리스킹 그랬습니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옛 냉전 시절처럼 중국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우리는 관계를 끊을 거야 이렇게는 안 하고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나가지 않게 양다리 걸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같은 데가 이런 걸 추구하니까 우리도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야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하면서 자기네들은 무역 수지가 중국하고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는 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들은 많아요. 가령 미국이 발행한 국채 있죠. 국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열받으면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내다 팔기만 해도 미국 경제는 작살납니다.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 표현이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지만 미국이 섣부르게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 냉전 시대 때처럼 막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이낸스란 말이 나는데 Z세대 금융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Z세대는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거 잘 활용하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그 투자금은 적지만 실물 자산을 분양해서 투자하는 것. 그 NFT 이런 거 있죠. NFT.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NFT 나왔네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요즘에 뭐 보면은 그때 무슨 카우였지? 음원 같은 거 쪼개서 왜 보유하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예술 작품 같은 거를 혼자서 통으로 보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 토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갖는, 그러니까 전자적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갖는 이런 투자들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이낸스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롤링 리세션 그랬습니다. 경제 각 부문에서 차례로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순차적으로 침체가 점점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요. 그 일반적인 경제 침체가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롤링 리세션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역성장하지 않는데 특정 분야에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롤링 리세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때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의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용어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뜨거운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뭐 정치평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시사평론가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어떤 그 고민거리 던져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리고 하는 거라 저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뭐 이제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또 이제 이 얘기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제가 이제 말했던 것이 왜 저렇게 이상한 말 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 설령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세상의 일원으로서 나름의 정치적인 어떤 기준이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 되게 조심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막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취지는 이런 고민거리들을 보고 양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서로 대립된 견해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한쪽 관점을 확고하게 가지신 입장으로 이 시간을 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라도 더 고민해보고 반론이 있으면 그게 어떤 관점인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 이제 이걸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잘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렇게 대립적인 분위기들이 사회에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저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들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양극단으로 집단 극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자, 이제 그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집단 극화 양상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걸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시는 일들에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